여러분은 단어 하나가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2000년 전 히브리어로 쓰인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번역되는 순간 하나의 땅이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수천 명의 학자들이 그 문장을 읽었지만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죠. 왜 그곳의 이름이 사라졌는지, 왜 단어 하나가 방향으로 바뀌었는지. 하지만 어느 날 한 큐레이터가 그 단어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원문은 분명히 어떤 땅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그 땅의 흔적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족보로, 유물로, 그리고 전통 복식으로. 그렇다면 2000년간 번역본이 감춰온 그 장소 과연 어디일까요?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벤자민 에즈라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박물관에서 고대 고문서학 큐레이터로 일해왔습니다. 제가 평생 다뤄온 것은 바로 사해 두루마리 원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해 두루마리는 2000년 전 히브리어 성경 원문이 그대로 보존된 인류 최고의 문서 유산이죠. 저는 매일 아침 박물관 지하 서고의 온습도가 조절된 보관실 문을 열고 그 낡은 양피지 조각들을 꺼내 확대경 아래 놓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히브리어 원문을 따라 읽어 내려가죠.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번역본이 아니라 원문 그 자체를 읽는 것. 그래야만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제 책상 위에는 언제나 두꺼운 지도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펼쳐진 중동 지역의 상세한 고대 지도였죠.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는 아라랏 산 지역,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다는 시내 반도, 그리고 아브라함이 걸었던 가나안 땅까지.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지명과 사건은 이 지도 위 어딘가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40년 동안 들여다보며 확신했습니다. 성경의 무대는 중동입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 불리는 바로 이 땅 위에서 모든 일이 벌어졌다고요. 학계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모든 증거물은 중동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고대 도시의 성벽터, 점토판에 새겨진 서령문자, 파라오의 무덤에서 나온 히브리 노예의 흔적들. 이 모든 물리적 증거는 성경의 역사가 바로 이곳 중동에서 펼쳐졌음을 말해주고 있었죠. 저는 큐레이터입니다. 물증 없는 이야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신화와 역사를 구분하는 게 제 직업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중동 바깥에서 성경의 흔적을 찾으려는 시도들을 학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가끔 동료 학자들 사이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성경 속 어떤 지명이 동아시아 어딘가와 연결될 수 있다는 둥, 히브리 민족의 일부가 동쪽 끝까지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둥 하는 이야기들이었죠.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잖습니까? 사해 두루마리는 이스라엘 사해 근처 동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고대 회당터는 예루살렘과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발굴되었죠.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향로와 촛대는 모두 이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쪽 끝 한반도라고요? 그건 고고학이 아니라 상상입니다. 저는 상상이 아니라 물증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특히 한반도라는 단어가 나올 때면 저는 더욱 단호했습니다. 제 연구실 책장에는 세계 각국의 고대 문명 연구서들이 꽂혀 있었지만 한반도 관련 자료는 단 한 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연구 주제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성경의 무대는 중동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이곳 중동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동쪽 끝 한반도는 제 세계 지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게 미지의 땅이 아니라 그냥 무관한 땅이었죠. 연구할 이유가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루틴으로 살았습니다. 아침 7시에 박물관 지하로 내려가 두루마리 보관함을 열고 원문을 펼쳐 놓습니다. 확대경 아래서 창세기의 히브리어 문장들을 한 줄씩 읽어 내려가죠. 그러다 번역본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노트에 기록합니다. 그게 제 일이었어요. 번역 과정에서 미묘하게 왜곡된 의미를 찾아내고 원문 본래의 뜻을 복원하는 것. 저는 그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정확히 읽어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학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에 말이죠. 어느 날 저는 동료 큐레이터와 점심을 먹으며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인터넷에는 성경 지명을 이상한 곳과 연결시키는 음모론들이 많다고요. 에덴, 동산이 아프리카에 있었다는 주장, 노아의 방주가 중국 산맥에서 발견되었다는 루머, 심지어 모세가 한반도까지 갔다는 황당한 이야기까지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학문적 근거 없는 상상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입니다. 그 역사의 무대는 중동이고 물증이 이를 뒷받침하죠. 우리가 할 일은 그 물증을 보존하고 해석하는 것뿐입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서고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 지도를 펼쳐놓고 두루마리를 꺼내 놓았죠. 창세기 첫 장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이 동쪽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다는 구절이죠. 저는 그 문장을 수백 번도 더 읽었습니다. 동쪽, 에덴. 제 지도에서 동쪽이란 메소포타미아 동편쯤을 가리키는 방향이었습니다. 그 너머는 페르시아 고원이고 그 너머는 인도 대륙이죠. 더 동쪽? 그건 제 연구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성경의 모든 장소를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알고 있다고 믿는 그 지식은 정말 원문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읽는 건 번역본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이니까요. 제가 보는 건 후대의 해석이 아니라 2000년 전 양피지에 쓰인 바로 그 글자들이니까요. 저는 제 눈을 믿었습니다. 제 지식을 믿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앞에 펼쳐진 중동 지도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계속 마음 한구석에 걸렸습니다. 동쪽이라는 단어였어요. 성경에는 동쪽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에덴, 동산은 동쪽에 있었고 가인은 에덴 동쪽 놋 땅으로 떠났죠. 바벨탑 사건도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늘 이 동쪽을 메소포타미아 기준 동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 개념이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번역본이 그렇게 쓰여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그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동쪽. 히브리어로는 케뎀이라는 단어였죠.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그 단어를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케뎀. 케뎀. 그리고 잠들기 직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케뎀이라는 단어가 방향이 아니라 장소를 가리키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곧 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200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그 원문을 읽었습니다. 만약 케뎀이 방향이 아니라 장소라면 진작에 누군가 발견했을 겁니다. 제가 처음 발견할 리 없죠. 다음 날 아침에도 저는 평소와 같이 출근했습니다. 지하석으로 내려가 두루마리를 펼쳐 놓았죠. 창세기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는 11장 2절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이 동쪽으로 옮기다가 신할 땅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는 구절이었죠.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히브리어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원문에는 미 케뎀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미는 from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from 케뎀인 겁니다. 케뎀으로부터. 그런데 번역본에는 from the east라고 되어 있었어요. 동쪽으로부터.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왜 번역본은 케뎀을 정관사 덜을 붙여 the east라고 번역한 걸까요? 케뎀 앞에 정관사 해가 붙어 있지 않은데 말이죠. 히브리어 문법상 정관사가 없으면 그건 보통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케뎀은 방향이 아니라 지명일 수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급히 다른 구절들을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쪽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원문은 베에덴 미케뎀이었습니다. 에덴 안에 있는 케뎀에 역시 정관사가 없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2000년 동안 우리는 케뎀을 방향으로 번역해왔지만 원문은 그렇게 쓰여있지 않다는 것을요. 케뎀은 방향 개념인 동쪽이 아니라 케뎀이라는 구체적인 장소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이 있던 그곳, 바벨탑을 쌓기 전 사람들이 출발한 그곳, 성경이 계속 언급하는 그 케뎀은 대체 어디란 말입니까? 저는 40년간 그곳을 방향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 지도 위에 케뎀이라는 지명은 존재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 펼쳐진 원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케뎀은 장소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구체적인 땅이라고요. 저는 그날 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박물관 서고에 남아서 밤새 원문을 뒤졌어요. 케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모든 구절을 찾아냈죠. 창세기뿐만 아니라 민수기, 사사기, 열왕기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케뎀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걸쳐 수십 번 등장하는데 그중 상당수가 정관사 없이 쓰여 있었던 겁니다. 그건 문법적으로 고유 명사를 의미합니다. 방향이 아니라 장소죠.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2000년 동안 아무도 이걸 지적하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랍비들이, 신학자들이, 언어학자들이 이 원문을 읽었을 텐데 말이죠. 아니 어쩌면 누군가는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묻혀버렸거나 무시되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케뎀을 장소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알던 모든 성경 지도가 무너지니까요. 에덴, 동산의 위치부터 다시 찾아야 하는 겁니다. 바벨탑 이전 인류의 출발점을 다시 추적해야 하죠. 그건 학계 전체를 뒤흔들 발견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에 적었습니다. 케뎀은 장소다. 성경이 말하는 동쪽은 방향이 아니라 케뎀이라는 땅이다. 그렇다면 그 땅은 어디인가? 저는 제 책상 위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동쪽을 바라봤죠. 페르시아 고원이 보였습니다. 그 너머로는 인더스 강 유역이 펼쳐져 있었고요. 하지만 그 어디에도 케뎀이라는 지명은 없었습니다. 고대 문헌에도 케뎀이라는 나라나 지역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료 언어학자 한 명을 찾아갔습니다. 제 발견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죠. 그는 원문을 직접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했어요. 문법적으로 보면 케뎀은 고유 명사로 읽히는 게 맞다고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그 장소를 찾을 수 없다는 거라고요. 고대 중동 지역 어디에도 케뎀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냥 방향으로 번역해버린 거라고요. 어차피 찾을 수 없는 장소라면 방향으로 이해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저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없다고 해서 방향으로 바꿔버리는 건 학문적으로 정직하지 않잖아요. 원문에 케뎀이라고 쓰여 있으면 케뎀으로 읽어야죠. 찾을 수 없다면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저는 그날부터 케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지리학 문헌들을 뒤지고 고고학 갈굴 보고서들을 읽어댔어요. 혹시 케뎀이라는 이름과 비슷한 발음을 가진 고대 지명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케뎀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쩌면 동료 학자의 말이 맞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케뎀이 고유 명사라 해도 그 장소가 이미 사라져버렸거나 이름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까요. 2000년이라는 시간은 모든 것을 바꿔놓기에 충분한 세월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박물관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 권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출간된 비교 고고학 연구서였어요.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부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성경 지명의 동쪽 한계에 대한 재검토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호기심에 그 책을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 책에는 최근 10년간 발표된 여러 학자들의 논문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그중 몇몇은 성경 속 인물들의 이동 경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동쪽까지 뻗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 눈을 끈 건 한 고고학자의 보고서였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10지파의 흔적을 추적하다가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아시아까지 이어지는 유물 루트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어요. 물론 학계에서는 논란이 많은 주장이었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반론도 많았고요. 하지만 제게는 그 보고서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만약 히브리 민족의 일부가 정말로 동쪽 끝까지 이동했다면 케뎀이라는 장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동쪽에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날부터 검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중동에 국한되어 있던 제 시야를 중앙아시아로 그리고 동아시아로 확장했죠. 그러다 저는 한반도라는 이름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와 관련된 연구 보고서 몇 편이 제가 찾던 단서들과 묘하게 겹쳐 보였거든요.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교황청 고문서 보관소에서 나온 보고서였습니다. 한 큐레이터가 고대 족보 문서를 분석하던 중 성경 족보의 마지막 인물인 스발이라는 이름이 한반도의 서라벌과 발음상 유사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의 일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는 단순한 발음 유사성을 넘어서 족보 구조 자체가 한반도 시족 체계와 놀랍도록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두 번째로 발견한 건 고고학 발굴 보고서였습니다. 한반도에서 출토된 반달 모양의 돌칼에 대한 연구였어요. 그 유물의 형태와 용도가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발견된 제사용 칼과 매우 유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잃어버린 10지파가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의식용 도구와 디자인이 겹친다는 분석이 있었죠.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10지파의 일부가 정말로 한반도까지 이동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세 번째로 본 건 의상사 연구 논문이었습니다. 한반도의 전통 홀레복인 화롯에 새겨진 문양을 분석한 내용이었어요. 그 논문은 화롯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성류와 방울 문양이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기록된 대제사장 옷의 장식과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는 대제사장 겉옷자락에 성류와 금방울을 번갈아 달라는 명령이 나오죠. 그런데 그 정확한 패턴이 한반도의 전통 복식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족보, 유물, 복식. 세 가지 완전히 다른 분야의 연구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반도라는 땅으로요.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제가 놓치고 있던 뭔가가 정말로 그곳에 있는 걸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40년간 쌓아온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원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을 다시 펼쳐놓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안에 케뎀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다는 구절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수십 번 되뇌었어요. 케뎀, 케뎀. 그 장소는 어디인가? 그리고 왜 그 장소가 2000년 동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건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케뎀은 사라진 게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어쩌면 우리가 찾지 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보지 않았던 것뿐일지도 모른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중동 지역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눈앞에 펼쳐진 지도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려진 서양 중심의 지도였죠. 그 지도에는 동쪽 끝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동쪽 끝을 그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무대는 중동이라고 이미 결론 내렸으니까요. 하지만 원문은 달랐습니다. 원문은 계속 케뎀을 말하고 있었어요. 동쪽의 그 땅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제 앞에는 세 개의 연구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족보, 유물, 복식. 모두 한반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세계 지도를 바꿨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중동 중심 지도를 치우고 세계 전도를 펼쳐 놓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를 지나 페르시아를 지나 중앙아시아를 지나 계속 동쪽으로 나아갔죠. 그리고 제 손가락은 마침내 한반도에 멈췄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케뎀은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캐뎀은 장소였어요. 그리고 그 장소는 제가 40년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바로 그 동쪽 끝 어딘가에 있었던 겁니다. 2000년 동안 번역본이 지워버린 그 이름. 학계가 외면해버린 그 땅. 하지만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남아있는 그곳.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땅으로 가봐야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어요. 40년간 쌓아온 학문적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만약 제가 한반도를 캐뎀의 후보지로 공개적으로 주장했다가 틀린 것으로 판명되면 저는 학계에서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동료들은 제정신이 나갔다고 수근거릴 거예요. 이스라엘 박물관 큐레이터가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매달렸다고 비웃을 게 뻔했죠. 학술지에 실린 제 논문들은 신뢰를 잃을 것이고 제가 그동안 해온 연구 업적들도 의심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학자입니다. 진실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멈출 수는 없었죠. 제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 바로 그거였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 대신 개인적인 조사를 먼저 하기로 한 거예요. 박물관 동료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소문이 퍼져서 제 연구가 방해받을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우선 한반도 관련 자료들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교황청 보고서, 고고학 논문, 의상사 연구를 다시 정독했죠. 밤늦게까지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각 연구자들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익명의 연구자로서 몇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그들의 연구가 정말로 신뢰할 만한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혹시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연락한 건 교황청 고문서 보관소의 그 큐레이터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성경 족보의 스발과 한반도, 서라벌의 연결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하는지 말이죠. 단순한 발음 유사성 때문에 결론을 내린 건 아닌지도 물었습니다. 그는 사흘 뒤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긴 답장이었어요. 자신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교황청 서고에서 고대 문서를 정리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내용이었는데 처음엔 그냥 흥미로운 우연 정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족보를 추적하면 할수록 그 끝이 한반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죠. 단순히 이름만 비슷한 게 아니라 지리적 경로와 문화적 맥락까지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는 답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창세기 10장 28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셈의 후손들이 나열되는데 그 마지막이 스발이라고요.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쉬바로 표기되어 있지만 발음은 스발에 가깝다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족보의 지리적 이동 경로가 중동에서 시작해 동쪽으로 계속 뻗어나간다는 겁니다. 오빌은 인도 서부로 추정되고 하윌라는 아라비아 반도 동편으로 보이죠. 요바브라는 이름도 나오는데 이 역시 동쪽 방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 나오는 스발은 어디일까요? 중세 유럽 지도 제작자들도 스발의 위치를 확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도가 동쪽 끝까지 그려지지 않았으니까요. 당시 유럽 학자들에게 아시아 동쪽 끝은 미지의 세계였던 거죠. 하지만 그 큐레이터는 한반도의 고대 왕국 이름을 발견했을 때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서라벌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발음상으로도 스발과 서라벌은 놀랍도록 유사했고 지리적으로도 족보의 동쪽 이동 경로 끝에 정확히 위치해 있었죠. 게다가 그는 한반도 시족들이 사용하는 족보, 체계가 성경의 족보 기록 방식과 구조적으로 일치한다는 점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성씨를 통해 조상을 추적하고 대를 이어 기록을 보존하는 방식이 구약 성경의 족보 문화와 똑같다는 거예요. 심지어 족보를 보관하는 방식, 대를 기록하는 형식, 가계를 나누는 원칙까지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문화적 우연으로 설명하기엔 너무나 구체적인 일치였죠. 저는 그 답장을 읽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족보라는 건 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그토록 족보를 중시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누구의 후손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만약 성경 족보의 끝이 정말로 한반도를 가리킨다면 그건 히브리 민족의 일부가 그곳까지 이동했다는 역사적 증거가 될 수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조상의 기억을 족보라는 형태로 수천 년간 지켜왔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고고학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발견된 반달돌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거든요. 유물의 정확한 출토 위치와 연대 측정 결과도 궁금했고 혹시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유물이 발견된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일주일 뒤 답장과 함께 유물 사진 여러 장을 보내왔어요. 저는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반달 모양의 돌칼이었는데 그 형태가 제가 박물관에서 본 고대 근동 지역의 제사용 칼과 너무나 비슷했던 겁니다. 곡선의 각도, 손잡이 부분의 구멍, 날 부분에 새겨진 문양까지 놀랍도록 일치했어요. 그 고고학자는 설명했습니다. 이 반달돌칼은 한반도 청동기 시대 유적에서 대량으로 출토되었다고요. 경상도 지역에서만 수백 개가 발견되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농기구로 생각했지만 날이 무디고 실용성이 떨어져서 용도를 확정하지 못했대요. 곡식을 베기엔 각도가 이상하고 땅을 파기엔 너무 얇았던 거죠.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이 돌칼들이 제사 의식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칼날에 새겨진 문양이 고대 셈족의 종교 상징과 유사하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고 했어요. 태양 문양과 기하학적 패턴이 메소포타미아 제단에서 발견되는 문양과 거의 동일하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어요. 잃어버린 10지파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끌려간 뒤 흔적이 사라졌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죠. 역사 기록에서 그들은 그냥 증발해버렸습니다. 학자들은 그들이 중앙아시아로 흩어졌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동쪽으로 이동했을 거라는 가설이 유력하죠. 그런데 최근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유적에서 발견된 유물들 중 일부가 한반도 출토 유물과 연결고리를 보인다는 겁니다. 특히 제사 도구와 장례 풍습에서 유사점이 발견되었다고 했어요. 돌로 만든 제단, 특정 방향을 향한 매장 방식, 장품의 배치까지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겁니다. 만약 10지파의 일부가 정말로 동쪽으로 계속 이동했다면 그 끝이 한반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유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로 거짓을 꾸며낼 수 있지만 땅속에 묻힌 돌과 청동은 진실만을 말하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게 바로 유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유물들은 한반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2000년 전 누군가가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고 조상의 방식을 따라 의식을 행했으며 그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저는 의상사 연구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화롯의 석류와 방울 문양에 대해 더 알고 싶었거든요. 문양의 정확한 개수와 배치 규칙, 그리고 이 복식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열흘 뒤 장문의 답장과 함께 상세한 자수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확대해서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컴퓨터 화면을 최대한 크게 키워서 문양 하나하나를 세어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3절부터 34절에 기록된 그대로였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제사장 겉옷 자락둘레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그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달되 금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달라고요. 그런데 한반도 화롯자락에는 정확히 그 패턴이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석류 문양과 방울 당식이 번갈아 배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석류 하나, 방울 하나, 석류 하나, 방울 하나,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죠. 색상도 청색, 자색, 홍색의 조합이었습니다. 그 연구자는 답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석류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과일이니까 여러 문화권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석류 문양의 개수, 방울의 배치 방식,
색상의 조합까지 성경 기록과 일치하는 걸 발견하고는 우연으로 고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석류와 방울의 간격까지 일정한 규칙을 따르고 있었어요. 더구나 한반도에서는 이 복식을 왕실과 제사장 계급만 착용할 수 있었다고 해요. 평민은 입을 수 없었고 특별한 의식이 있을 때만 꺼내 입었다고 합니다. 이건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만이 특별한 옷을 입을 수 있었던 규정과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제사장 외에는 그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율법이 있었죠.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의상이라는 건 문화의 DNA입니다. 옷에 새겨진 문양과 색상과 형태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죠. 세대가 바뀌어도 의상의 전통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종교적 의식에 사용되는 옷은 더욱 엄격하게 보존되죠. 만약 한반도 전통 복식의 성경에 제사장 옷 디자인이 남아있다면 그건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선 뭔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혈통이든 신앙이든 아니면 둘 다든 말이죠. 누군가가 그 전통을 지키려고 수천 년간 노력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는 3명의 답장을 모두 받고 난 뒤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박물관은 텅 비어 있었고 복도엔 제 책상 불빛만 켜져 있었습니다. 족보는 한반도를 가리켰습니다. 유물도 한반도를 가리켰어요. 복식 역시 한반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세 개의 완전히 다른 학문 분야가 독립적으로 연구한 결과가 모두 같은 결론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우연일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다시 원문을 펼쳤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안에 케뎀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케뎀, 동쪽의 그 땅.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 땅이 어디인지를요. 2000년간 번역본이 감춰버린 그 이름. 학계가 보지 않았던 그 장소. 하지만 족보로 유물로 복식으로 지금까지 살아 숨쉬는 그곳. 그곳은 한반도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세계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손가락을 동쪽으로 움직였어요. 메소포타미아를 지나 페르시아를 지나 중앙아시아를 지나 계속 동쪽으로 나아갔죠. 그리고 제 손가락은 한반도에 멈췄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작은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케뎀이라고 붉은색 펜으로 또박또박 썼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연구실에서 운 적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40년간 사의 두루마리를 지켰습니다. 원문을 보존하고 해석하는 게 제 사명이었죠.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원문은 두루마리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원문은 살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족보 속에서 땅속 유물로, 그리고 옷의 자수로 2000년 넘게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겁니다. 케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서양 학자들이 중동 중심 지도만 바라보는 동안 동쪽 끝 한반도에서는 성경이 말한 그 땅의 기억이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는 족보를 베꼈으며 조상을 기억했고, 누군가는 제사 도구를 만들며 의식을 지켰으며, 누군가는 옷에 문양을 수놓으며 전통을 이었던 거죠.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이 가리킨 그 장소, 에덴이 있던 케뎀, 바벨탑 이전 인류가 출발한 그 땅, 그곳은 한반도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박물관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서고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제 앞에는 사의 두루마리가 놓여 있었고 책상 한쪽에는 한반도 지도가 펼쳐져 있었죠. 두루마리와 지도, 기록과 땅. 저는 40년간 기록만 바라봤습니다. 양피지에 쓰인 히브리어 문자들만 들여다봤죠. 그게 진실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펼쳐진 증거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은 번역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그리스어로 옮겨지고 그리스어가 라틴어로 바뀌고 라틴어가 다시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원래의 의미는 조금씩 왜곡되죠. 케뎀이라는 고유 명사가 동쪽이라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처럼 말이에요. 학자들은 선의로 번역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한 땅은 번역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캐뎀은 2000년 동안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땅은 달랐습니다. 땅은 번역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고 족보를 기록하고 제사를 드리고 옷을 만들면서 그 땅의 기억은 그대로 보존되었던 겁니다. 번역본이 캐뎀을 지울 때 한반도의 사람들은 그 이름을 서라벌이라는 형태로 지켰어요. 성경이 말한 제사 도구를 반달돌칼이라는 형태로 만들어 땅에 묻었죠. 대제사장의 옷을 화롯이라는 이름으로 수놓아 입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자신들이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조차 몰랐을 겁니다. 그냥 조상이 물려준 전통이니까 따랐을 뿐이겠죠. 저는 그날 새벽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지키는 건 학자가 아니라 땅이었다는 걸요. 저는 박물관 지하 서고에서 두루마리를 보존했지만 한반도의 사람들은 삶으로 원문을 보존했던 겁니다. 저는 온습도 조절 장치로 양피지를 지켰지만 그들은 대대손손 이어지는 삶으로 진실을 지켰어요. 어쩌면 이게 하나님이 의도한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기록은 불타고 번역은 왜곡될 수 있지만 땅에 새겨진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저는 동료 학자 몇 명에게 조심스럽게 제 발견을 공유했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어요. 어떤 이는 흥미롭다고 했지만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했죠. 어떤 이는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캐뎀이 한반도라니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중동에서 한반도까지는 너무 멀다고요. 고대인들이 그런 거리를 이동할 리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박했어요. 실크로드는 이미 기원전부터 존재했다고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멀리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동쪽 끝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먼 동쪽 말이죠. 한 노학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벤자민, 당신이 옳을 수도 있소. 하지만 이걸 증명하려면 평생이 걸릴 거요. 학계를 설득하는 건 산을 옮기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니까요. 저는 대답했어요. 그래도 시작은 해야 한다고요.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요. 2000년간 감춰진 진실을 더 이상 묻어둘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저는 한반도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65의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건 쉽지 않았지만 필요했습니다. 번역된 자료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저는 한반도의 고대 문헌들을 직접 읽고 싶었어요. 삼국사기, 삼국유사 같은 역사서들을 원문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그 안에 캐뎀의 흔적이 더 남아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몇 달 뒤 저는 처음으로 한반도를 방문했습니다. 박물관에 휴가를 내고 2주일간 경주와 부여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고분을 보고 박물관을 찾아가고 유적지를 걸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돌무덤의 구조가 고대 근동 지역의 매장 방식과 비슷했던 겁니다. 동쪽을 향해 시신을 눕히는 방식, 장품을 배치하는 규칙, 무덤 입구를 만드는 방법까지 묘하게 겹쳤어요. 저는 한 박물관에서 반달돌칼 실물을 직접 봤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놓인 그 돌칼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2000년 전 누군가가 이 칼을 들고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조상의 전통을 따랐겠죠. 그 사람은 자신이 히브리 민족의 후손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조상이 하던 방식을 따랐을 뿐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칼이 여기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전통 혼례 행사도 참관했습니다. 신부가 화롯을 입고 나오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옷자락에 수놓인 석류와 방울 문양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이 정교하게 얽혀 있었죠. 출애굽기 28장의 그 장면이 제 눈앞에서 재현되고 있었던 겁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그 전통은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었어요. 저녁에는 한 향교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족보를 보관하는 서고를 구경했어요. 오래된 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백 년 된 족보도 있고 최근에 작성된 족보도 있었죠. 한 노인이 저에게 족보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저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기록이라고요. 우리는 조상을 잊지 않기 위해 이렇게 기록을 남긴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성경의 족보 정신이 여기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한반도에서 돌아온 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케뎀 제고찰 히브리어 원문이 가리킨 동쪽의 땅이었어요. 그 보고서에 저는 제가 발견한 모든 증거를 담았습니다. 족보의 연결고리, 유물의 유사성, 복식의 일치, 그리고 무엇보다 케뎀이라는 단어의 원문 분석을 상세히 기록했죠. 보고서 마지막 문단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2000년간 우리는 번역본을 통해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케뎀은 방향으로 바뀌었고 구체적인 장소는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케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반도라는 땅에서 사람들은 그 기억을 족보로 유물로 복식으로 지켜왔습니다. 그들은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조상의 방식을 따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순종이 2000년 동안 진실을 보존했습니다. 저는 이제 고백합니다. 진정한 원문은 양피지에만 쓰인 게 아니라는 것을요. 진정한 원문은 땅에 쓰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40년간 두루마리를 지켰지만 한반도의 사람들은 수천 년간 삶으로 원문을 지켰습니다. 번역본이 진실을 감출 때 땅은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학자가 눈을 감을 때 백성들은 전통으로 증언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학술지에 제출했습니다. 게재 여부는 아직 모릅니다. 아마 논란이 많을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니까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증명되지 않더라도 다음 세대 학자가 이어갈 겁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저는 박물관 서고에서 두루마리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양피지에 쓰인 글자들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글자가 가리키는 현실이에요. 케뎀이라는 단어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케뎀이라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저는 이제 압니다. 성경이 말한 동쪽 끝은 개념이 아니라 실제했던 장소라는 것을요. 에덴 안의 케뎀은 신화 속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았던 구체적인 땅이었어요. 바벨탑 이전 인류가 출발한 그곳도 실존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의 기억이 지금도 한반도라는 땅에 남아 있다는 것을요. 어제 저는 한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은 왜 그렇게 케뎀에 집착하시나요? 그냥 동쪽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나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름은 중요하다고요. 케뎀을 동쪽으로 바꾸는 순간 구체적인 장소는 추상적인 방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그곳을 찾을 수 없어요. 하지만 케뎀을 케뎀으로 부르면 우리는 그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찾았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책상 위에 2개의 지도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하나는 중동 중심 지도였고 다른 하나는 세계 전도였어요. 예전에는 중동 지도만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계 전도를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선이 동쪽으로 뻗어나가 메소포타미아를 지나 페르시아를 지나 중앙아시아를 지나 마침내 한반도에 도달하는 그 선을 봅니다. 그 선 위에 저는 히브리어로 한 단어를 적어 놓았습니다. 케뎀이라고요. 저는 학자입니다. 증거를 다루고 논리로 주장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학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서 말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진짜 원문은 사해 두루마리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짜 원문은 땅에 쓰여 있었습니다. 한반도라는 성전에 새겨져 있었어요. 족보라는 문자로, 유물이라는 증거로, 복식이라는 상징으로 말이죠. 서양 학자들이 번역으로 진실을 가릴 때 동쪽 끝 한반도에서는 사람들이 삶으로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케뎀이라는 이름을 몰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케뎀의 기억을 지켰어요. 조상의 이름을 족보에 기록하고 조상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조상의 옷을 대대손손 전하면서 말이죠. 저는 이제 고백합니다. 제가 40년간 지킨 두루마리보다 더 위대한 원본이 있다는 것을요. 그건 바로 한반도라는 땅 위에 살아 숨쉬는 전통입니다. 번역이 아니라 삶이 지킨 원문이에요. 학자가 아니라 백성이 보존한 진실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이 가리킨 그 장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거기 있습니다. 동쪽 끝 그 땅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박물관 서고에 출근합니다. 사회 두루마리를 펼쳐놓고 히브리어 원문을 읽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이 양피지에 쓰인 글자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진짜 원문은 책상 위 지도가 가리키는 그곳에 있습니다. 한반도라는 땅에 새겨진 살아있는 원문 말이죠. 그리고 언젠가 세상이 그 진실을 받아들일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캐뎀은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캐뎀은 한반도였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